절름발이한테 시집 갔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어요. 그 반푼이 공장집 아들한테는 절대 못 가요. 절대로요. 화려한 연분홍 비단 치마가 사방으로 찢겨나가며 언니 수희의 날카로운 비명이 새방을 뒤흔들었지요. 방금 전까지 안성 사마섬유 이사장 외아들과 혼담이 들어왔다는 소리에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다리를 절어 혼처를 구하지 못하는 처지라는 뒷소문에 새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마당에 선 것은 소희였습니다. 마당 귀퉁이 헛간 창고 문이 바람에 삐걱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13살부터 12해를 잠들던 곳이었지요. 계모 김복순이 안방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지요. 낡고 빛이 바랜 흰 손수건이었습니다. 소희가 13살부터 지금까지 가슴속에 품어온 것이었지요. 어머니가 숨을 거두며 소희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복순이 손수건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네가 가거라. 네 언니가 그런 곳에 시집을 갈 수는 없지. 이게 갖고 싶으면 말을 들어야지. 언니 대신 그 공장집 아들한테 시집을 가거라. 소희는 손수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치마 끝을 손끝이 휘어지도록 쥐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흰 흉터가 있었습니다. 13살에 생긴 것이었지요. 된장을 발라 하룻밤 버틴 흔적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떨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빚 280만 원, 삭바느질 수당 9년치 전액, 계모 손에 쥐어진 숫자들이었습니다. 소희가 13살부터 몸으로 쌓아온 것들이었지요. 복순이 손을 가리키면서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내 갈 곳이 어디 있다고? 이 집에서 내쫓으면 당장 갈 곳도 없는 신세 아니냐?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차가웠지요. 혼례 날짜가 적힌 종이 한 장이 소희 앞에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마당을 굴렀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발끝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소희의 눈이 어머님의 유품 손수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눈먼 절름발이라 소문난 신랑의 집에 강제로 혼례를 치르게 된 소희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신랑은 진짜 반푼이 절름발이가 맞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 복 받으실 거예요. 1953년 봄, 한국 전쟁이 끝나고 세상이 조금씩 숨을 고르던 무렵이었습니다. 한소희는 그 봄에 태어났지요. 달동네 새방 2칸짜리 집에서 아버지 한재근 씨와 어머니 박 씨가 소희를 맞았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부서지고 다시 세워지던 그 시절에도 두 사람의 새방에는 저녁이면 된장국 냄새가 끊이지 않았지요. 어머니 박 씨는 얼굴보다 손이 고왔습니다. 그 손으로 만든 음식이라면 된장국 한 그릇도 잔치상처럼 차려졌지요. 봄이면 냉이를 넣고 여름이면 애호박을 썰어 넣고 가을이면 토란대를 우려냈습니다. 겨울에는 시래기를 한 줌 넣어 끓이면 그 냄새가 새방 바깥 골목까지 퍼져나갔지요. 어머니가 국자를 젓는 손목의 움직임,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는 리듬, 뚝배기 뚜껑을 들어 올리는 순간 피어오르는 하얀 김. 소희는 그것들을 말 한마디 없이 바라보았지요. 소희야, 이리 와봐. 이게 어떤 냄새가 나? 어머니가 나무 숟가락을 소희 입 앞에 내밀었습니다. 소희가 후후 불고 맛을 보면 어머니가 물었지요. 짠이 싱거우니? 딱 좋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부엌보다 더 따뜻했지요. 그 어머니가 소희를 6살에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결핵이었습니다. 전쟁통에 얻은 병이 몇 해를 버티다 끝내 어머니를 데려갔지요. 임종자리는 좁고 차가웠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창호지 틈새로 스며드는 방이었지요. 어머니는 이미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소희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가느다란 손이 소희의 손바닥을 감쌌습니다. 손수건 한 장이 소희 손 안으로 들어왔지요. 낡고 빛이 바랬지만 빨래를 거듭해 하얗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품속에 넣어 다니던 것이었지요. 소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이 세상이 너를 차갑게 대해도 너는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거라. 어린 소희는 그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손수건에서 어머니 냄새가 났지요. 된장국 냄새와 비눗물 냄새가 섞인 그 냄새를 소희는 뼛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소희는 어머니 관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소희를 떼어놓으려 해도 소희의 손은 열리지 않았지요. 결국 아버지가 소희를 등에 업고 장례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소희의 작은 손에는 어머니 손수건만이 남아 있었지요. 그 손수건을 소희는 그날부터 가슴속에 품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한재근 씨는 소희가 8살 되던 해 봄에 김복순을 데려왔습니다. 복순은 전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품고 10살짜리 딸 수희와 함께 이 새빵 문턱을 넘었지요. 처음 반년은 인자했습니다. 소희에게 색동댕기를 사다 주고 엿도 사다 주었지요. 부엌에서 소희를 불러 옆에 앉히고 이것저것 가르쳐주는 척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희는 거짓 웃음 뒤에 감춰진 그 속내를 알지는 못했죠. 소희야, 내가 이제 내 새어머니란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거라. 새엄마가 소희가 원하는 건 다 해줄 거란다. 복순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더욱 그랬지요. 수희에게도 소희를 잘 대하라고 당부하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희가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리 없었지요. 아버지가 새벽 공사판에 나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복순의 목소리는 달라졌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희 등 뒤에서 차갑게 말하곤 했지요. 새엄마 복순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죠. 넌 내 딸이 아니야. 그거 항상 명심해. 어디서 감히 우리 수희 앞길을 망치려고 해. 소희가 13살 되던 봄 새벽이었습니다. 장롱 서랍 열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헛간 창고 아니었지요. 그때 소희가 잠을 자던 곳이었습니다. 판자 벽 틈새로 안방이 보였습니다. 복순이 아버지 서랍을 뒤지고 있었지요.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지요. 소희가 뛰어들어가려 하자 복순이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의원 부르러 갔다 왔다. 이제 들어가 봐야 소용없어. 복순의 손은 이미 아버지 문서 보따리를 안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그날 숨을 거두었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아버지가 소희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공사판 일을 오래 한 손이었지요. 거칠고 두꺼웠습니다. 그 손이 소희 손 위에 얹혔습니다. 소희야, 이 아비가 미안하다. 아버지의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내 새어머니를 너무 믿지 마라. 어미가 남긴 노트를 잘 간직하거라.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아버지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소희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워지는 그 손의 온도를 손바닥에 새기듯이 그날 이후 소희의 세상에서 봄이라는 계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복순이 새빵 문서와 삭바느질 기계를 자신의 이름으로 넘기는 데는 열흘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딸이 아닌 이름 없는 종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지요. 복순은 소희를 부를 때 이름 대신 저것이라 했습니다. 수희는 그 종년이라 불렀지요. 헛간 창고가 소희의 방이 되었습니다. 가로 한 길, 세로 한 길 남짓한 공간이었지요. 겨울이면 판자 벽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연탄 한 장 허락되지 않았지요.
솜니불 한 장으로 웅크려 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너무 추운 밤에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불 안에서 손에 입김을 불어 넣었지요. 그래도 소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3살짜리 소희의 손에는 삭바느질 기계가 쥐어졌습니다. 공장에서 옷감을 받아다 박음질하는 일이었지요.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기계 앞에 앉았습니다. 수당은 복순이 전부 가져갔지요. 달이 가도 소희 손에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소희에게 허락된 아침은 전날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에 찬물을 부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희의 아침상에는 매일 따뜻한 달걀 반찬이 올라갔지요. 두 사람의 밥상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흉터가 생긴 것은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빨래를 다리던 날이었지요. 뒤에서 수희가 소희를 밀쳤습니다. 뜨거운 다리미가 손목 위로 쓰러졌지요. 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소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수는 병원 대신 된장 한 숟가락을 손목에 발라주었지요.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야단이야. 그날 밤 소희는 헛간 창고에서 손목을 가슴에 붙이고 웅크려 잠들었습니다. 이불 끝자락이 손목에 닿을 때마다 이를 깨물었지요.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흉터는 10년이 지나도 희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돌고 또 돌았습니다. 소희는 그 사이에 어머니가 남긴 노트를 찾아냈습니다. 복순이 아버지 서랍을 뒤질 때 미처 보지 못한 것이었지요.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빛이 바랬고 표지가 너덜거렸지만 안에 적힌 어머니 손글씨는 선명했지요. 냉이 된장국 끓이는 법부터 매주 쓰는 법, 시래기 우리는 법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소희에게 보여주던 것들이었지요. 소희는 그 노트를 헛간 창고 들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비닐봉지에 싸서였지요. 이 집에서 빼앗기지 않을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밤마다 복순과 수희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들보 위에서 노트를 꺼내 손가락으로 어머니 글씨를 따라 그렸지요. 헛간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담벼락 너머 가로등 불빛이 판자 틈새로 가늘게 들어왔지요. 그 빛에 기대어 소희는 노트를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쓴 글씨를 읽는 동안만큼은 헛간 창고가 그리 춥지 않았지요. 그것이 소희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달동네 안악들은 소희가 커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갑순 아주머니가 있었지요. 골목 끝에서 국밥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희가 가끔 이를 거들면서 부엉기를 배웠지요. 어머니 노트에서 읽은 방식대로 간을 맞추면 오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뜨곤 했습니다. 소희야, 내 손맛으로 밥집 하나 차리면 줄이 설 텐데. 어머니 노트에 있는 그 된장국 맛 진짜야. 소희는 웃기만 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복순과 수희에 대해 달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복순은 첫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부터 가난에 대한 공포가 뼛속까지 박혀 있었지요. 그 공포가 탐욕이 되었고 탐욕이 딸에 대한 맹목적 집착이 되었습니다. 복순이 수희에게 좋은 것을 쏟아붓는 것은 사랑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겪은 가난을 수희에게만큼은 물려주지 않으려는 두려움이기도 했지요. 그것이 복순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소희를 12년 동안 헛간 창고에 가둔 것이었지요.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복순이 방 안에서 수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벽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안성 사마섬유 이 사장 외아들 있잖니. 공장이 어마어마하다더구나. 거기 중매가 들어올 수도 있어. 진짜요, 어머니. 소희는 헛간 창고 들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닐봉지가 있는 자리였지요. 어머니 노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였습니다.
소희가 헛간 창고 문틈새로 마당을 내다보았지요. 복순이 마당 한쪽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빗독촉 편지를 손에 구긴 채였지요. 손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편지를 흔들었지요. 복순은 그것을 꼭 움켜쥔 채 한참 동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아무 말 없이 헛간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소희가 25이 되던 해 겨울이 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달동네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골목 끝에 전봇대가 늘었고 언덕 위 쇳방들 지붕에 슬레이트가 얹혔지요. 세상이 바뀐다고들 했습니다. 허나 소희의 헛간 창고 안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요. 판자벽에 바람이 들어오는 틈새도 연탄 한 장, 허락되지 않는 겨울밤도 솥바닥 누룽지에 찬물을 부어 먹는 아침도 그대로였습니다. 13살이 15이 되고 15이 20이 되고 20이 25이 되었습니다. 소희의 손만이 세월을 기록하고 있었지요. 어느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지요. 달동네 골목에는 인기척이 끊겼습니다. 찬바람이 판자 벽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헛간 창고 안기온이 숨을 내쉬면 입김이 보일 만큼 낮아져 있었지요. 안방에서 연탄불 냄새와 함께 수희의 웃음소리가 벽을 넘어왔습니다. 어머니, 이 댕기색이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내일 시장에서 더 예쁜 거 사주세요. 그래, 내일 당장 가보자꾸나. 맞선 들어오면 입고 나가야지. 어머니는 진짜. 맞선은 무슨 맞선이에요, 아직? 킬킬거리는 소리가 벽을 넘어왔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온기와 추위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기계소리가 나뉘어 있었지요. 그 벽의 두께는 손바닥 하나 남짓이었습니다. 소희는 바늘을 옷감에 찔러 넣으며 눈을 들어 창호지 틈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판자 벽 틈새로 눈송이가 한 점 날아들어와 기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금세 녹아 물방울이 되었지요. 소희는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이 집에서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겨울밤의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13살부터 25이 될 때까지 12해가 흘렀습니다. 삭바느질 수당이 소희 손에 남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복순이 매달 전액을 가져갔습니다. 사채 이자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달이 갈수록 이자가 불어났고 이자를 막으려 다시 사채를 끌어다 쓰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빚이 줄어드는 법이 없었지요. 오갑순 아주머니가 어느 날 국밥집 부엌에서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요즘 셈을 한번 해봤는데 말이야. 오 아주머니가 국자를 내려놓으며 소희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9년 동안 벌어다 준 것만 해도 이 동네 셋방 한 채 값은 되겠다. 그거 알아? 소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가, 그거 다 어디 간 거야? 소희는 국밥 뚝배기에 불을 지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자 갚는 데 들어갔겠지요. 오 아주머니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셋방 한 채가? 소희가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숫자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고 있어도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갈라진 손마디에는 핏줄이 굵게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공장에서 받아온 옷감을 삶는 물에 손이 익었지요. 겨울이면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마당에 쏟을 때 손등이 터서 피가 배어났습니다. 오른쪽 손목에는 다리미 화상 흉터가 희게 남아 있었지요. 복수는 그 흉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수희의 손은 달랐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사온 크림을 매일 밤 바르는 손이었지요. 반질반질하고 보드라웠습니다. 수희가 손을 내밀며 복순에게 자랑할 때마다
복순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손이 고와야 좋은데 시집을 가지. 소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빨래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에 트인 살 사이로 찬물이 스며들었지요. 소희는 빨래를 두 손으로 힘껏 짰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찜통더위가 달동네를 짓누르던 때였지요. 공동 빨래터에서 소희가 쓰러진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한 채였지요. 아침에 누룽지 찬물을 반 그릇 먹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옷감을 삶다가 그만 기력이 다한 것이었지요. 빨래판 위로 소희의 상체가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오갑순 아주머니가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 아주머니가 소희를 일으켜 그늘로 데려갔지요. 미음을 끓여와 입에 떠넣어 주었습니다. 뜨거운 미음이 목으로 넘어갈 때 소희는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정말 한재근 씨 딸이 맞느냐? 어쩌다 이런 꼴이 된 게야. 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래터에 있던 동네 안악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아이 새어머니가 어떻게 키우는 건지. 쉿, 말 조심해. 그 소문이 복순 귀에 들어간 것은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복순이 회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헛간 창고로 왔지요. 집안 망신을 시키고 다니느냐. 앞으로 빨래는 해가 지고 나서 하거라. 종아리를 맞을 때마다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신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지요. 회나무 가지가 종아리를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 아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 아주머니 집 미음 한 그릇이 이 집 12년 동안 받은 것 중 가장 따뜻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날 밤 소희는 퉁퉁 부어오른 종아리를 끌어안고 헛간 창고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달동네 삶이 소희에게 가르쳐 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는 것이었지요.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지요. 매질을 당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 그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아침에 일어나 기계 앞에 앉고 옷감을 박음질하고 빨래를 삶고 밥을 짓고 저녁에 헛간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어머니 노트만큼은 달랐지요. 밤마다 들보 위에서 노트를 꺼내 읽을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손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릴 때만큼은 달랐지요. 봄 된장국 끓이는 법, 겨울 시래기 우리는 법, 제사 음식 갖추는 법.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면 소희에게 직접 가르쳐 주었을 것들이었지요. 언젠가는 이것으로 누군가를 식사를 맛있게 책임질 수 있을까? 어머니처럼. 소희가 그 생각을 입 밖에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갑순 아주머니 국밥집에서 일을 거두는 날이면 소희는 어머니 노트에서 배운 방식대로 간을 맞추었습니다. 어느 날 오 아주머니가 국 한 모금을 마시더니 멈추었지요. 야, 이거. 오 아주머니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야, 내 손맛으로 밥집 하나 차리면 줄이 설 텐데. 어머니 노트에 있는 그 된장국 맛 진짜야. 이게 그냥 된장국이 아니야. 소희는 웃기만 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진짜라고. 내가 30년 국밥집을 했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야. 이 맛 어디서 배운 거야? 어머니 노트요. 오 아주머니가 잠시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그 노트 잘 간직해. 진짜로. 소희는 자신에게 그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집. 그 단어가 입안에서 한번 굴러다니다 사라졌지요. 그의 늦가을이었습니다. 중매쟁이 하나가 골목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복순이 마루 끝에 나와 그를 맞아들이는 것을
소희가 담 너머에서 보았지요. 복순의 목소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가끔 높아졌다 낮아졌다 했지요. 저녁 밥상을 치우고 소희가 헛간으로 들어가려는데 안방문 안쪽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성 사마섬유 이 사장 외아들 말이야. 공장이 어마어마하다더구나. 거기 중매가 들어왔어. 시집 잘 가면 평생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수희의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시집 가면 돈 걱정은 없겠네요. 없고 말고. 내일 중매쟁이한테 좋다고 전해야지. 소희는 헛간 창고 문고리를 잡고 멈추었습니다. 담벼락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었지요. 달동네 어디선가 연탄 연기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소희는 들보위 비닐봉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노트가 있는 곳이었지요. 헛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솜니부를 끌어당겨 무릎을 감쌌지요. 판자 벽 틈새로 달빛 한 줄기가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나를 차갑게 대해도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지요. 낡고 빛이 바랬지만 그 냄새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 덜컹였습니다. 홀레복의 무게가 소희의 어깨를 짓눌렀지요. 비단 안감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소희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지요. 목에는 빨간 털실 머플러가 감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색이었습니다. 달동네 헌 옷더미에서 찾아낸 것이었지요. 소희는 외출할 때마다 그것을 두르고 다녔습니다. 어머니 색이라는 것 말고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차가 또 덜컹였습니다. 소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덜컹이는 진동이 몸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 진동을 타고 기억이 9년 전 겨울 골목으로 달려갔지요. 1969년 1월이었습니다. 16살 소희는 달동네 안악색과 함께 삭발레 보따리를 이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골목이 어두워지던 무렵이었지요. 숨을 내쉬면 입김이 피어오를 만큼 추운 날이었습니다. 소희의 보따리는 안악들 것보다 2배는 무거웠지요. 복순이 맡긴 것까지 함께 들고 있었으니까요. 공장 담벼락을 끼고 도는 골목 어귀에서 소희가 멈추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담벼락에 처박혀 있었지요. 옆에는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외투 어깨가 찢겨 있었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피가 눈 위에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앞서가던 안악들이 멈추었습니다. 수군거렸지요. 저거 어떻게 된 거야?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엮이면 복잡해. 그냥 가. 맞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가자. 안악들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보따리를 고쳐 이고 골목을 빠져나갔지요. 소희만 멈춰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내에게 달려갔지요. 가까이 다가가자 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소희는 무릎을 꿇고 사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마 위쪽이 담벼락 모서리에 부딪힌 듯 깊이 패여 있었지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소희는 목에서 빨간 털실 머플러를 풀었습니다. 사내의 이마에 댔지요. 단단히 눌러 묶었습니다. 털실 안으로 피가 배어들었습니다. 소희는 더 힘껏 눌렀지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차 불러드릴게요. 사내가 신음을 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뜨지 못했지요. 소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골목 밖으로 뛰어나갔지요. 저녁 물건을 싣고 지나가던 리어카꾼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저씨, 저 골목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의원까지 좀 실어다 주세요. 제발이요. 리어카꾼이 골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내를 리어카에 싣는데 소희 혼자 힘이 붙였습니다. 리어카꾼이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내를 겨우 실었지요. 소희가 사내의 머리를 받치고 달동네 의원까지 걸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눈 위를 삐걱거리며 굴렀습니다. 사내의 몸무게가 소희 팔에 실렸지요. 의원 문 앞에 당도했을 때였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이 보였지요. 소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원님, 사람이 다쳤어요. 빨리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지요. 의원이 상황을 보고 달려나왔습니다. 어이구, 이리 데려오게. 의원과 리어카꾼이 사내를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돌아섰지요. 사내가 흐릿하게 눈을 떴습니다. 소희의 뒷모습이 의원 문 밖으로 사라지고 있었지요. 검은 외투 위에 빨간 것이 없었습니다. 사내의 손에 쥐어진 것은 빨간 털실 머플러뿐이었습니다. 사내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의원 문이 닫혔습니다. 골목 어기 멀찌감치에서 오갑순 아주머니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악들과 함께 갔다가 소희가 멈추는 것을 보고 돌아선 것이었지요. 오 아주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아이는 참... 소희는 듣지 못했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이고 골목을 걸어나갔지요. 목에 머플러가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소희는 외투깃을 세웠지요. 그 일을 소희는 세월에 묻었습니다. 그 사내가 안성 사마섬유 이 사장의 외아들이라는 것도 몰랐지요. 사내는 9년이 지나도 그 뒷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달동네 의원이 이름을 물었을 때 사내는 머플러를 가슴에 쥔 채 이렇게 말했지요. 최 씨 성을 가진 집딸이 데려다 준 것 같다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차가 또 덜컹였습니다. 소희는 눈을 떴습니다. 차 안 어둠이 그대로였지요. 안성까지 아직 멀었지요. 소희는 가슴속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 골목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든 여기보다는 낫겠지요. 혼사 강요 장면이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매쟁이가 달동네 새방을 찾아온 것은 그의 늦가을이었습니다. 조건은 단순했지요. 외아들 이만술이 다리를 절어 혼처를 구하기 어려우니 형편이 어려운 집 규수와 혼사를 치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로금은 300만 원이었지요. 복순이 수희에게 먼저 권했습니다. 수희가 안방 문이 떨어져 나갈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절름발이한테 내가 왜 가요?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수희가 연분홍 비단 치마를 찢었습니다. 복순이 마당으로 나왔지요. 손에는 어머니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희가 헛간 창고 문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헛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에서의 12년을 돌이켜보았지요. 연탄 없는 겨울밤, 된장 발라버틴 손목, 빨래터에서 쓰러지던 여름날, 회나무 매질 뒤 혼자 솜니부를 끌어당기던 밤.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차라리 낯선 곳이 낫겠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소희는 어머니 손수건을 품에 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희가 소희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어차피 넌 우리 집 종년이야. 내가 가든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소희는 터진 입술에서 배어나오는 것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혼자 부모님 묘소를 찾아갔지요. 달빛 아래 봉분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녀가 집을 떠나옵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달빛이 봉분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소희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 겨울 땅이 그것을 받았지요. 그리고 지금 차가 덜컹이고 있었습니다.
안성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홀레복 소매 안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의 흉터가 소매 안에 감춰져 있었지요. 차 밖에서 구경꾼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마섬유 이사장 댁 며느리가 저 차 안에 있는 건가? 그렇다더구만. 근데 신랑이 그 모양이니 이게 잘 된 건지. 절름발이라도 공장이 크면 됐지 뭐. 소희는 차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신랑이 절름발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한 곳은 없겠지. 차가 멈추었습니다. 아씨, 다 왔습니다. 어서 내리시지요.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는 어머니 손수건을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었지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안성바람이 소희의 얼굴로 밀려들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소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달동네와는 다른 세계였지요. 사택 대문이 높고 육중했습니다.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졌고 마당이 넓었지요. 장독대가 가지런히 줄을 맞추고 서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겨울바람에 맑은 소리를 냈지요. 안 사람들이 일렬로 나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작은 마님 납시였습니다. 소희는 당황해 손을 저었습니다. 어쩔 줄 몰랐지요. 태어나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기사가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안채로 모시겠습니다. 소희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마당 돌계단이 반듯하게 다듬어져 있었지요. 소희가 살던 달동네 셋방 마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반쯤 숙인 채 걸었습니다. 홀레복 소매가 무거웠지요. 처마 끝에 이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사마섬유 이 사장의 부인이었지요. 단정한 남색 저고리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소희가 걸어오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소희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훑혔지요. 소희가 마당을 가로질러 올 때였습니다. 이씨 부인의 시선이 소희의 손에서 멈추었습니다. 홀레복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이었지요. 갈라진 손마디, 손목 위 흰 흉터, 거칠고 두꺼운 손바닥. 이씨 부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혼담이 왔다 도망친 처자들 손은 전부 비단처럼 고왔었습니다. 반질반질하고 부드러웠지요. 하지만 그 손들은 이 집 약재 냄새를 하루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첫날부터 얼굴을 찌푸리던 그 손들이었지요. 이씨 부인이 아무 말 없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소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요. 신혼방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약재 다리는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촛불 두 자루가 탁자 위에서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창밖 겨울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술이 방 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부자연스럽게 뻗은 채였지요. 짙은 두루마기를 입고 등을 곧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수척해 보였지요. 하지만 꼭 담은 입술에는 고집이 서려 있었고 턱선이 날카로웠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소희는 치마를 가다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지요. 떨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큰딸이 아닙니다. 한수의 대신 온 둘째, 한소희라 합니다. 언니가 서방님 다리 소문을 듣고 도망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대신 이곳으로 보냈지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희는 닦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지요. 속인 것은 제 뜻이 아니었으나 결과는 같습니다.
어찌하시든 달게 받겠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요. 바람 한 줄기가 창호지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소희의 숨소리만이 방 안에 낮게 깔렸지요. 만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수희가 아닌 것도, 소희 씨가 대신 온 것도. 소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열렸다 닫혔지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술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깊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담아두고 있던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방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촛불이 낮게 타올랐지요. 약재 냄새가 방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만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 씨, 소희가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석자였지요. 12해 동안 저것으로 불리고 그 종년으로 불리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불린 것이었지요. 만술이 말을 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소희 씨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 없었다는 것, 내가 알고 있소.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막으려 했습니다. 막히지 않았지요. 손으로 입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이를 깨물었지요. 그래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3살 겨울 헛간 창고에서 솜니부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던 것들이었지요. 빨래터에서 쓰러져 오아주머니 미음 한 그릇에 눈물을 섞던 것들이었습니다. 회나무 매질 뒤 종아리를 끌어안고 이를 깨물던 밤들이었지요. 그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만술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소희가 우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나란히 겹쳐 놓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낮게 흘렀지요. 약재 냄새와 촛불 연기가 섞여 방 안에 고요하게 깔렸습니다. 소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울음이 잦아들었지요. 소희는 소매 끝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무릎 위에 두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갈라진 손마디가 촛불빛에 드러났습니다. 만술이 그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방 밖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신혼방 앞 마루에서 조용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낮고 참는 울음이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울음이었지요. 이씨 부인이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호지 위에 어른거렸지요. 한쪽이 움직이지 않고 다른 한쪽 곁에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천천히 안채로 걸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등잔 앞에 앉았지요. 한참 동안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지요. 왔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신혼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촛불이 절반쯤 줄어들어 있었지요. 소희는 방석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릎을 꿇고 있지 않았지요. 만술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소희가 자리를 고쳐 앉은 것이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작은 눈송이들이 창호지에 와 닿았다가 녹아내렸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에서 들릴 듯 들리지 않을 듯 했지요. 만술이 천장을 향해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소희는 그 옆에서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창호지를 바라보았지요. 이것이 이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소희는 가슴속에서 어머니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았지요. 낡고 빛이 바랬지만 그 냄새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촛불이 타들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지요. 시집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택 간 사람들이 소희를 마님이라 부르는 것이 아직도 낯설었지요. 누군가 그 호칭으로 부를 때마다 소희는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소희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사택 간 사람 중 누구보다 일찍이었지요. 이 씨 부인 방 앞에 인사를 올리고 부엌으로 내려가 약재를 다렸습니다. 어머니 노트에 적힌 방식대로였지요. 약재의 비율을 조금씩 달리했습니다. 쓴맛을 줄이고 향을 살리는 방법이 노트 한쪽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지요. 어머니가 따로 메모해 둔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이 씨 부인 방에서 나오며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약 맛이 달라졌다고 하시던데요.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재 비율을 조금 바꿨습니다. 괜찮으셨으면 다행이고요. 괜찮은 게 아니라 좋아지셨다고요. 오랜만에 다 드셨습니다. 이 기사가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마님 손 마시면 밥집 차려도 줄 서겠습니다. 어르신들 입에 딱 맞아요. 소희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달동네 오갑순 아주머니가 했던 말과 같았지요. 그 말이 이곳에서도 살아났습니다. 어느 봄밤이었습니다. 사택안이 조용한 시각이었지요. 소희가 약사발을 들고 만술이 머무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줄이며 문 앞에 당도했지요. 문을 열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안쪽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소희가 멈추었습니다. 틈새로 방 안이 보였습니다. 만술이 창가에 서 있었지요. 오른쪽 다리를 부자연스럽게 끄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두 발로 바닥을 딛고 곧게 서 있었지요.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들어와 그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지요. 달빛 아래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고 빛이 바랜 것이었지요. 빨간 털실이었습니다. 소희의 손에서 약사발이 기울었습니다. 간신히 잡았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만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새로 소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지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서방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뻔했지요. 늦은 시각에 약을 다려왔습니다. 만술이 손에 들린 것을 소희 앞에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낡고 빛이 바랜 빨간 털실 머플러였지요. 9년 세월의 때가 묻어 처음 색보다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빨간 것만은 분명했지요. 소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만술이 말했습니다. 1969년 1월 그 공장 골목에서 이름도 묻지 않고 사라진 소녀를 나는 9년 동안 찾았습니다. 방 안에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머플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16살 겨울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두운 골목, 눈 위에 번지던 피, 목에서 머플러를 풀던 손끝의 감각, 리어카 바퀴가 눈 위를 삐걱거리던 소리. 그 청년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늘었지요. 그렇소. 당신이 머플러를 감아준 사람이나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없었지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머플러를 바라보았습니다. 9년 전 자신의 목에 감겨 있던 것이 지금 이 사람 손에 들려 있었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지요. 만술이 소희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갈라진 손마디를 천천히 어루만졌지요.
손목에 흰 흉터 위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9년 전 그 골목에서 당신은 당연한 일처럼 나를 도왔소. 안악들이 전부 지나칠 때 당신만 멈추었지요.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소. 방 안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약재 냄새가 천천히 퍼졌지요. 촛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소희는 만술의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오후였지요. 소희가 부엌에서 약재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처마 밑으로 번졌지요. 빗소리가 마당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사택 정문 쪽에서 안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가시려고요? 내가 내 딸 보러 왔는데 누가 막는 거야? 비켜. 소희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부엌 문을 열고 나갔지요. 마당으로 김복순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수희가 그 뒤를 따랐지요. 빗속에서도 복순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는 눈에 계산이 서려 있었지요. 수희가 장독대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어찌 기별도 없이 내가 내 딸 보러 오는데 기별이 필요하냐? 복순이 소희의 소매를 잡아채며 마당 귀퉁이로 끌고 갔습니다. 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처마 밑이었지요. 빗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를 가렸습니다. 복순이 소희의 귀에 바싹 입을 대고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안으로 200만 원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수희 대신 온가짜 신부라는 거 이 동네에 싹 다 알려버리겠다. 소희의 손이 복순의 소매 끝에서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위로금으로 받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빚 갚는데 다 들어갔다. 아직도 모자란다. 잔말 말고 준비해 두거라. 복순이 소희를 놓고 몸을 돌렸지요. 수희가 사태간을 기웃거리며 이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방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채입니다. 저 장롱은요? 저거 하나만 팔아도 우리 빚 다 갚겠는데. 이 기사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대청마루에 앉으며 안 사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하고 있어? 친정 어머니가 오셨으면 뭐라도 내와야 하는 거 아니야? 눈치를 보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희는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계속되었지요. 200만 원. 소희가 평생 손에 쥐어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사택 살림을 몰래 건드리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지요.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하면 정체가 드러날 것이었지요.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이 집에서의 날들이 전부 끝날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빗속에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순과 수희가 돌아간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와 어지러운 발자국이 대청마루에 남아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다가와 소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지만 소희는 그렇게 말했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만술의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만술의 방에 들어간 것은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요. 소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부엌에서 약재를 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만술의 방 안에서 낮은 소리가 오갔습니다. 기사얼은 김복순 씨 행적 전부 정리해 두십시오. 9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미 대강 파악해 두었습니다마는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아직 소희 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예, 도련님. 이 기사가 눈빛을 반짝이며 물러났습니다. 소희는 이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만술이 조용히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요. 복순이 사택에 두 번째 찾아온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지요. 안 사람들이 막아서자 복순이 소희를 불러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소희가 나갔습니다. 복순이 소희를 안채로 밀어넣으며 방문을 닫았지요. 이번 주 아니다. 200만 원. 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을. 말이 많다. 복순이 소희의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노트가 놓인 선반 쪽으로 눈이 갔지요. 복순이 손을 뻗었습니다. 선반 위 비닐봉지를 집었지요. 소희가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그것만은. 늦었습니다. 복순이 비닐봉지를 열었지요. 안에 든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지요. 표지가 너덜거렸습니다. 복순이 펼쳤습니다. 손글씨가 빽빽한 공책이었지요. 복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깟 공책이 뭐가 대수라고 여기까지 들고 왔어. 복순이 공책을 내던지려 했습니다. 소희가 두 손으로 낚아챘지요.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복순이 소희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소희는 놓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소희의 손을 비틀었지요. 오른쪽 손목의 흉터 위였습니다. 소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순이 공책 대신 방안을 다시 둘러보았지요. 탁자 위에 접혀있는 흰 손수건이 보였습니다. 복순이 그것을 집었습니다. 소희의 눈이 커졌지요. 어머니, 이깟 헝겊이 뭐가 대수라고. 복순이 손수건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소희가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당 흙 위에 손수건이 떨어져 있었지요. 봄비가 내린 뒤라 마당이 질척했습니다. 손수건에 진흙이 번지고 있었지요. 소희가 무릎을 꿇고 손수건을 집었습니다. 두 손으로 가슴에 끌어안았지요. 진흙이 홀레복 끝자락에 묻었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가슴에 붙인 채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복순이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에 무릎 꿇은 소희를 내려다보았지요.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안 사람이 조심스럽게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희의 등을 토닥이려 손을 뻗었지요. 소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손수건에 진흙을 치마 끝으로 닦았습니다. 다시 가슴 안으로 집어넣었지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약재를 다려야 할 시각이었으니까요. 사택 대문 밖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복순이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빗독촉 편지였습니다. 5번째 온 것이었지요. 복순의 손이 그것을 쥔 채 바르르 떨렸습니다. 봄바람이 담벼락을 스쳤습니다. 복순은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접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지요. 접힌 자리를 손가락으로 누르는데 그 손끝이 떨렸습니다. 골목에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복순이 혼자였지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안성 읍내에 아직 안개가 거치지 않은 시각이었지요. 사택 마당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처마 끝 풍경이 실바람에 한번 울었다가 멈추었지요. 소희는 부엌에서 약재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지요. 불꽃이 일었다 가라앉았다 했습니다. 약재 냄새가 부엌 안에 가득했지요. 소희는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 쪽에서 소리가 들린 것은 그때였지요. 비켜요. 내가 내 딸 보러 왔는데 왜 막는 거야? 소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부채를 내려놓았지요. 부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복순이 대문을 밀치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수희가 그 뒤를 따랐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당을 훑었습니다. 장독대를 지나 사랑채 쪽으로 다시 안채 쪽으로 시선이 움직였지요. 수희가 처마 밑에 걸린 풍경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풍경도 값이 나가겠네요. 복순이 마당을 가로질러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매를 잡아채며 낮은 소리로 말했지요. 돈은 마련했느냐?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다. 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잔말 필요 없어. 이번 주 안으로. 수희가 대청마루로 올라서려 했습니다. 앞을 막아섰지요. 마님, 여기는. 비켜요. 작은 마님 친정 식구잖아. 그때였습니다. 안채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만술이 걸어 나왔습니다. 목발이 없었습니다. 다리를 끄는 기색도 없었지요. 짙은 두루마기를 단정히 여미고 마당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어깨가 넓었고 걸음이 당당했지요. 마당 돌계단 하나하나를 두 발로 고르게 디뎠습니다. 복순의 손에서 소희의 소매가 빠져나갔습니다. 복순이 그 자리에 굳었지요. 들고 있던 부채가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마당 이슬 위에 부채가 내려앉았지요. 수희가 대청마루 끝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기둥에 부딪혔지요. 수희의 입이 열렸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술이 복순 앞에 섰습니다. 소희의 남편 이만술입니다. 제 다리는 9년 전에 완치됐습니다. 복순의 눈이 만술의 두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르게 딛고 서 있는 두 발이었지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행세를 한 거란 말이요. 그렇습니다. 재산과 공장만 보고 붙는 자와 진심으로 곁에 있을 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었지요. 만술의 시선이 천천히 수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수희 씨, 9년 전 1월을 기억하십니까? 공장 골목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안악들이 전부 지나칠 때 당신은 어찌하셨소? 수희의 낯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지나쳤지요. 그날 소희 씨는 멈추었소. 자신의 머플러를 풀어 그 산의 이마를 감싸주었소. 리어카를 불러 의원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이름도 남기지 않고 돌아섰소. 수희가 기둥 뒤로 몸을 빼려 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만술이 이 기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 기사가 서류 묶음을 마당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끈을 풀었지요. 두루마리처럼 돌돌 말린 서류들이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한재근 씨 사망 후 열흘이 채 되지 않아 새빵 문서와 삭바느질 기계를 복순 씨 이름으로 넘긴 내역입니다. 복순의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두 번째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소희 씨의 삭바느질 수당을 9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전액 가져간 기록입니다. 오갑순 씨를 포함한 달동네 이웃 5명이 직접 서명한 것이지요. 복순의 손이 치마 끝을 잡았습니다. 천이 구겨졌지요. 손끝이 하얘지도록 움켜쥐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소희 씨가 13살 되던 해부터 받은 회나무 매질과 헛간, 창고 수면, 끼니 결식을 증언한 이웃들의 서찰입니다. 빨래터에서 쓰러진 날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이름도 들어있지요. 복순의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탁자 끝을 잡았지요. 손끝이 탁자 가장자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네 번째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한수희를 혼례 대상으로 속이고 소희 씨를 대신 보내면서 위로금 300만 원 전액을 착복한 사기 혼사의 증거입니다. 중매쟁이에 잡힐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요. 복순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탁자를 잡은 손이 미끄러지며 몸이 내려갔지요. 마당 이슬이 치마를 적셨습니다. 복순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지요. 만술이 품 안에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빛이 바랜 빨간 털실 머플러였지요. 9년 세월의 때가 묻어 처음보다 색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만술이 그것을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69년 1월 공장 골목에서 소희 씨가 제 이마를 감싸준 머플러입니다. 9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지요. 수희의 눈이 머플러 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골목이 떠올랐지요. 안악들이 발길을 돌리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먼저 걸음을 뗐던 것이 떠올랐지요. 뒤에서 소희가 보따리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을 때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수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닦지 않았지요. 닦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씨 부인이 안채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파출소장과 읍내 유지 2명이 그 뒤를 따랐지요. 이 기사가 전날 밤 연락해 둔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른 서너 명도 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지요. 이 씨 부인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복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돈댁, 내가 지난번에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간 이유를 아십니까? 복순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들 본색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였소. 내 며느리가 수희가 아닌 소희라는 것은 소희가 처음 이 집에 들어서던 날부터 알고 있었지요. 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부터요. 명문집에서 며느리를 들이면서 그 정도도 파악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셨소. 우리 집을 우습게 보신 거지요. 이 씨 부인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희가 어떤 손을 가지고 있는지 보셨소? 그 손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당신은 알고 있을 것이요. 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오해가 있어서. 닥치시오. 이 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파출소장이 서류를 훑어보고 복순 앞에 섰습니다. 김복순 씨 사기 혼사와 재산 착취, 미성년자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겠소. 복순이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 기사가 앞을 막아섰지요.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시면 소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경찰 2명이 복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희도 경찰에게 이끌려갔지요. 대문 밖에 모여든 동네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내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복순이 끌려가면서 소희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받아오. 내 어미 잤느냐? 마당에 울음소리가 퍼졌지요. 소희는 끌려나가는 복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복순 앞에 섰지요. 파출소원이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지요. 어머니, 헛간 창고에서 연탄 없이 겨울을 나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복순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된장을 발라 손목 흉터를 하룻밤 버티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빨래터에서 쓰러지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회나무 가지로 종아리를 맞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소희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13살부터였습니다. 복순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파출소원이 잡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었지요.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만큼은 감사드립니다. 복순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복수도 아니었지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고요한 작별이었지요. 복순의 눈에 분함보다 다른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무엇인지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지요. 복순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들이 복순과 수희를 이끌고 대문을 나갔습니다. 수희가 끌려나가다 멈추었습니다. 파출소원이 잡아당겼지만 수희는 한 발 버텼지요. 소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지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희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지요.
소희는 그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순경이 수희를 이끌었습니다. 수희가 발을 옮겼지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소희가 만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한테만큼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만술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소희 씨에게 한 짓을 잊으신 겁니까? 잊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미워해봤자 제 가슴만 아프더라고요. 만술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당에는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하나둘 대문을 나갔습니다. 이 기사가 탁자 위 서류들을 거두어 드렸지요. 안 사람들이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 부인이 소희 곁으로 왔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소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채로 들어갔지요. 소희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복순과 수희가 나간 대문을 바라보았지요. 봄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장독대 옆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렸지요. 꽃잎 한 장이 바람에 떨어져 마당 위를 천천히 날았습니다. 만술이 소희 곁에 섰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또 한 번 지나갔습니다. 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가 날아갔지요.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경찰들이 나가고 마을 어른들이 흩어졌습니다. 안 사람들이 조용히 마당을 쓸었지요. 빗자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장독대 옆 매화나무에서 꽃잎이 한 장씩 떨어졌지요. 바람이 없는데도 떨어졌습니다. 만술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갈라진 손마디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손목의 흰 흉터 위에 손바닥을 얹었지요.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씨 부인이 소희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등잔 불빛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지요. 이 씨 부인이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이 넣어둔 비단 보자기를 꺼냈지요. 손으로 먼지를 털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은반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씨 부인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갈라진 손마디를 한 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은반지를 소희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지요. 내가 며느리를 맞을 때는 반드시 손을 본단다. 이 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혼담이 왔다 도망친 처자들 손은 전부 비단처럼 고왔어. 반질반질하고 부드러웠지. 하지만 그 손들은 이 집 약재 냄새를 하루도 버티지 못했다. 이 씨 부인이 소희의 손을 아직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이 집 마당을 걸어올 때 나는 내 손을 보았어. 그 손을 보는 순간 알았다. 이 아이가 이 집에서 오래 기다려온 손이라는 것을. 소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집올 때 시어머님께 받은 것이란다. 이 집 안주인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것이지. 이제 내가 가지거라. 소희는 두 손으로 반지를 감쌌습니다. 고개를 숙였지요.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생모가 끝내 해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신 해주고 있었지요. 이 기사가 방문 밖에서 조용히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눈을 닦았지요. 돌아서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2년 봄이었습니다. 안성 읍내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아침이었지요. 골목 어귀에 작은 밥집 하나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먹으로 쓴 글씨가 세자 적혀 있었지요. 소희 밥상. 소희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이 끓기 시작했지요. 냄새가 부엌 안을 채우다 처마 밖으로 번졌습니다.
골목 어귀까지 퍼졌지요. 어머니 노트가 부엌 선반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봄 된장국 끓이는 법이 적힌 면이었지요. 냉이를 넣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메모가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만술이 들어왔지요. 출근 전 들르는 것이 3년째 이어진 습관이었습니다. 두루마기를 단정히 여미고 부엌 앞에 섰지요. 오늘도 된장국이요? 소희가 국자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봄에는 냉이를 넣어야 한다고 어머니가 적어두셨어요. 냉이 향이 다르거든요. 만술이 상 앞에 앉았습니다. 국 한 모금을 마셨지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 무언가 가득 차 있었지만 말로 꺼내지 않았지요. 소희는 그 표정을 보고 국을 한 그릇 더 떴습니다. 부엌 한편 마루에서는 아이가 기어다니고 있었지요. 봄에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이봄이었지요. 이 기사가 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도련님, 봄이가 마님 눈을 닮았습니다. 코는 아버지 닮았어요. 소희가 웃으며 말하자 이 기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글쎄요, 제 눈에는 마님을 더 닮은 것 같은데요. 봄이가 이 기사 수염을 잡아당겼습니다. 이 기사가 얼굴을 찌푸리며 웃었지요. 만술이 국그릇에서 눈을 들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오래 담아두고 싶은 것이 서려 있었지요. 밥집 문이 열리고 오갑순 아주머니가 들어섰습니다. 달동네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안성까지 내려온 것이었지요. 문 앞에 이미 줄이 서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오 아주머니가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줄이 서네. 소희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오셨어요. 오 아주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소희를 껴안았습니다. 그러더니 된장국 냄새를 맡으며 멈추었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냄새다. 이 냄새. 아주머니가 눈을 뜨며 소희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말했지. 내 손 마시면 줄 선다고. 어머니 노트에 있는 그 맛. 소희가 웃었습니다. 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웃음이었지요. 가슴이 아프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의 가을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안성 읍내 화재의 밥집, 어머니 손맛을 이은 며느리라는 제목이었지요. 소희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소문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벌금형과 사회봉사 처분을 받고 달동네 반지하 단칸방에서 처음으로 직접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다가 찬물에 손이 터졌지요. 갈라진 손등을 바라보다 복순이 멈추었습니다. 소희가 13살부터 이것을 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지요. 수희는 읍내 바느질 가게에서 상리를 하다 손끝에 피가 맺히던 날 소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용서해달란 말은 못하겠다. 다만 내가 잘 산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것만으로 조금 편해진다. 소희가 짧게 답장을 보냈지요. 언니 건강히 지내요. 저는 이제 다 괜찮습니다.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소희와 만술이 함께 어머니 묘소를 찾았지요. 봄이를 만술이 안고 걸었습니다. 산길에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었지요. 봄이가 꽃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만술이 걸음을 늦추었지요. 어머니 봉분 앞에 당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었지요. 소희가 가슴속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봉분 앞에 펼쳐 놓았지요. 낡고 빛이 바랬지만 어머니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손수건을 살며시 흔들었지요. 어머니, 불효녀가 왔습니다. 소희가 봉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차갑게 대해도 남을 먼저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 이제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만술이 봉분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소희를 평생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차갑게 두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이 비로소 내려지는 무게 같은 것이었지요. 봄바람이 봉분 위 풀잎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지요. 봄이가 봉분 위 풀잎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장아장 기어가려 했지요. 만술이 봄이를 붙잡으며 웃었습니다. 소희도 웃었지요. 묘소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어머니 봉분 위에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밥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만술이 봄이를 어깨에 올려 태우고 걸었지요. 봄이가 만술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소희가 그 옆에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봄이가 무겁지 않으세요? 안 무거워요. 다만 만술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 더 올라오면 무거울 것 같소. 소희가 얼굴을 붉히며 앞으로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만술이 뒤따르며 웃었지요.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밥집 입구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소희가 문 앞에 멈추었지요. 입구 한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빨간 털실 머플러가 걸려 있었습니다. 만술이 달아둔 것이었지요. 9년 전 공장 골목에서 소희가 풀어준 그것이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처음보다 색이 어두워져 있었지요. 그래도 빨간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봄바람이 밥집 앞을 지나가면서 머플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소희가 손을 뻗어 머플러를 한번 어루만졌지요. 털실의 낡은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골목에서 시작된 것이 따뜻한 봄으로 돌아왔습니다. 협박 도구였던 손수건은 어머니 묘소 앞에서 작별 인사가 되었지요. 저주였던 것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봄이가 머플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소희가 봄이의 작은 손을 머플러 위에 살며시 얹어주었지요. 만술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인연이 있습니다. 절름발이로 앉아있던 사람이 실은 가장 단단하게 서 있었고, 헛간 창고에서 혼자 밤을 버텨온 사람이 실은 이 마을에서 가장 귀한 손을 가지고 있었지요. 한소희는 어머니 말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차갑게 대해도 남을 먼저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이름 대신 저것으로 불릴 때도, 헛간 창고, 겨울밤에 혼자 솜니부를 끌어당길 때도 그 마음은 꺾이지 않았지요. 사람의 참된 가치는 비단 치마나 은반지에 있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긴 거친 손 하나에 있다는 것을 소희와 만술이 온몸으로 보여주었지요. 오늘도 소희 밥집 입구에는 빨간 머플러가 걸려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면 그것이 흔들리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색이 왜 저리 선명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희는 압니다.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혼자 버텨온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영상에 응원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만사연극장이었습니다.